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풀이 수업이고요. 오늘은 모의고사 때문에 여러분들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일단 올리는데, 질문을 2명이 올렸고, 2명. 야, 질문 좀 올려라. 응? 그래서 2명인데 문제는 꽤 많이 질문을 해서요. 물어본 거는 지금 다 영상으로 풀이를 올릴 거고, 다음에 질문하지 않은 사람, 아직 시간이 좀 이틀이다 보니까, 그래서 질문을 더 할 사람도 일요일 정확히 그냥 밤까지, 어차피 영상을 월요일에 찍을 거니까 일요일까지만 질문 댓글을 올리면 거기다가 오늘 촬영하지 않은 문제들은 그날 또 촬영을 다시 해서 월요일에 촬영을 해서 올릴 테니까 일요일까지 꼭 추가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질문 영상은 28번에 2번과 5번을 설명을 했는데 나는 28번에 1번이 궁금하다. 같은 문제라서 좀 그렇다. 아니요, 전혀 망설이지 마시고 꼭 질문하세요. 알겠죠? 질문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발등에 불을 스스로 꺼야지 누가 대신 꺼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합시다. 먼저 16번. 빼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 표시해 왔는데. 일단 16번을 3번과 4번을 물어봤는데 3번을 보시면 지금 이게 정석가잖아요. 정석가의 연들은 내용면에서 논리적 연관관계를 맺으며란 말이 애초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작품의 연들은 대부분 그냥 각 연들의 내용이 다 따로따로예요. 물론 표현 전개 방식은 비슷하잖아.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헤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한다. 그건 전개 방식이 동일하다는 것이고 내용은 서로 독립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소나 쇠로 만든 옷, 옥으로 새긴 연꽃, 모래벼랑에 심은 군밤, 이것들이 내용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런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3번이 잘못된 선지고, 4번 선지를 볼 때는 이거를 복이랑 연관지어서 봤을 때 복이에 어떤 말이 써 있냐면 첫째 줄에 풍속을 교화하는 데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노래를 궁중의 악곡으로 편집시켜, 이런 구절이 보입니다. 그리고 4번 선지에서도 풍속을 교화하는 데 적합하다라는 말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임을 임금으로 본다면이라고 하는 건 풍속을 어떤 방향으로 교화하는 걸 말하는 거야? 충성심을 말하죠. 충성심을 최대한 키우는 방향으로 풍속을 교화하는 거죠. 그것도 풍속이 교화가 되잖아요. 충성심도. 그래서 4번은 올바른 선지. 보기와 어울리고 지문과도 모순이 없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는 28번의 1번 선지를 물어봤는데 1번 선지가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인데 이것이 가와도 상관이 있느냐? 이게 지금 질문이죠. 그래서 가를 보면 해석이 대충 이렇죠. 흥함과 망함은 이거 한 거잖아. 수업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옳은 걸 찾는 거라서 답은 1번이 아니니까 1번은 잘못된 선지예요. 그랬을 때 1번 어쨌든 잘못된 선지든 뭐든 간에 가달락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고조되느냐가 질문이었으니까 아니요, 고조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쓸쓸함이 나타나고 물론 마지막에 눈물겨워라는 표현이 보입니다만 그것이 고조되어라기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쓸쓸한 정서니까요. 더구나 더 중요한 건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달락에서 맨 처음 흥망이 유수하니와 맨 끝에 석양의 나그네가 지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시간이 흘렀는지 안 흘렀는지를 알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시간이라고는 석양밖에 안 나오죠. 가을 풀도 시간이지만 그건 그냥 이미 가을이 되어버린 거니까 그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1번은 설명을 했고요. 다음 29번 1번과 5번을 물어봤는데 애초에 발문이 뭐냐면 가의 주제의식을 담으라. 가의 주제의식이 뭐예요? 맥수지탄. 다시 말해 나라가 망한 걸 한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계절적 배경, 정서, 태도를 유지하라. 그럼 1번과 5번을 물어봤는데 애초에 계절적 배경을 유지하라고 했는데 가는 가을임이 명확하죠. 가을풀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번은 처음부터 안 되는 게 한방눈이 내린다 했으니 가을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5번은 단풍이란 표현이 있으니까 가을이 맞고요. 주제의식은 맞느냐? 맥수지탄. 그럼 5번도 선지도 보면
화려했던 백제의 영화가 사그러진 지 수천 년 지났다. 나라가 망한 것을 망하고 난 뒤에, 물론 가시는 나라가 망한 지 얼마 안 됐고 5번 선지는 나라가 망한 지 꽤 많이 지났지만 어쨌든 망한 거를 한탄한다는 점에서 주제의식은 동일하니까 5번 선지가 적절한 답이 되겠죠. 다음 계속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가 있어서 이게 좋아요. 34번.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밴드에다가 내가 질문 수집글을 수요일 수업하고 올리면 금요일 수업 전까지 가능한 대로 올리시고, 밴드에 댓글 달 시간도 없이 그냥 수업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들어와서 물어보면 또 물어보는 건 바로 답을 하고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틀의 시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질문을 올리시면 얼마든지. 마지막이잖아. 다 해줄게. 34번. 가나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가 대화를 해요. 보기를 좀 봅시다. 백꽃이 비처럼 흩뿌릴 때, 봄이에요. 백꽃이 지는 건 봄입니다. 피는 것도 봄이고 지는 것도 봄이죠. 꽃이 지는 건 봄이에요. 백꽃이 비처럼 흩날릴 때 울며 잡고 이별한 임과 이별했네요. 가을바람 낙엽에 저란 건 임. 임도 나를 생각을 할까? 이 말이 흥미로운데, 우선 임도 나를 생각할까라 했으니 내가 임을 생각하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도라고 했겠지.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임이 계속해서 나한테 보고 싶다, 그립다 라고 연락을 해왔거나 어쨌든 나로 하여금 알게 했다면 내가 임도 나를 생각할까? 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임도 나를 생각할까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슬픈 질문이죠. 나는 임을 계속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생각하는지 내가 모르겠어. 나한테 뭘 표시를 했어야 알지. 그 다음에 천리, 거리감이죠. 임과 나와의 거리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합니다. 너무 보고 싶어. 근데 어떡하지? 자, 그러면 3번과 5번을 물어봤는데 3번을 보니까 그래도 당신은 이미 아직 살아있을 거라면 희망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화자가 한 말이죠. 그럼 나를 좀 봅시다. 나시를 좀 해석하면 이래요. 푸른 풀이 우거진 골짜기에 자느냐 누웠느냐. 상대방이 자는지 누웠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가 보지? 왜요? 홍한 젊은 얼굴, 그러니까 그냥 젊음을 말해요. 젊음을 어디 두고 흰 뼈만 묻혔느냐. 백골, 다시 말해 화자가 원하는 대상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 자느냐 누웠느냐라는 말은 진짜 잔다거나 누웠다거나가 아니라 실제로는 무덤 속에 있는 거죠. 그거를 자느냐 누웠느냐라고 표현만 한 거야. 죽었어요. 그 다음에 술잔을 잡고 권할 사람이 없으니 그것을 슬퍼한다. 그러니까 술잔을 서로 권해주고 할 사람이 없어. 상대방은 죽었으니까. 죽음으로 인해 이별한, 사별한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이고요. 참고로 이 시는 기생에게 쓴 시라서 남자가 여자에게, 관리가 기생에게 쓴, 죽은 기생에게 쓴 시입니다. 그러면 3번 선지는 죽은 임과 사별한 나의 화자가 보기에는 적어도 죽음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화자가 죽었다는 것은 염두에 두지 말아야죠. 화자의 대상, 즉 임이 화자가 아니라. 때문에 3번은 올바른 선지가 되고요. 반면에 5번은 거꾸로 보기가 나에게 당신은 나와 마찬가지로 색칠을 이용하여 그리운 대상을 묘사하고 있군요. 자, 보기에도 색깔이 있어요. 왜냐하면 백꽃이라고 하는 건 흰색이거든요. 희다라는 말은 없지만 흰색이에요. 그런데 나에는 또 뭐가 있냐면 푸른 풀과 붉은 얼굴과 흰 뼈가 있습니다. 이것도 색깔이죠. 5번도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색깔만 맞는 말이고, 선지를 읽어보면 당신은 나와 마찬가지로 색채를 활용하여까지는 맞지만 그리운 대상을 묘사하고 있군요. 보기의 화자는 색깔을 백꽃에서 쓰긴 썼는데 그것은 이별의 상황을 묘사하기 위한 색깔이지 내가 그리운 그대, 임을 묘사하기 위한 색깔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와 마찬가지로 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뭐 한참 가네? 69번이네요. 69번.
3번과 5번 선지. 틀린 걸 찾고 있죠? 일단 보기를 간단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다른 질문 하는 사람도 보기나 선지에 아무래도 고전 시가다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작품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질문을 하세요. 맨 뒤에 올린 것처럼 꼭 몇 번 선지가 아니라 그냥 이 지문이나 이 보기나 이 선지의 작품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도 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합니다. 다 해준다니까. 자, 보기를 먼저 볼게요. 박효관이 씨부터. 빈 산에 울고 있는 접동새야. 너는 어찌 우짖느냐? 접동새, 두개연새, 소쩍새 다 같은 새예요. 그러니까 새가 막 굉장히 심하게 지저귀고 있는 거야. 너도 나와 같이 무슨 이별했냐? 일단 의인화고요. 너라고 부르면서 이별을 언급하고 있고, 흥미로운 건 나와 같이라는 말이죠. 나와 같이. 너도 이별했느냐? 아무리 피나게 온들 대답이나 하더냐? 되게 슬프죠. 이미 화자 자신에게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아무리 피나게 울어도 상대방이 콧방귀도 안 껴. 대답도 안 해. 그러면서 저기 울고 있는 새에게 야, 너도 무슨 이별했냐? 너 그렇게 애타게 울면 상대방이 넌 대답을 하더냐? 나는 안 해주던데? 이런 거죠. 두 번째, 김구혜 씨. 오리의 짧은 다리. 오리 다리는 짧죠? 오리. 짧은 다리, 학의 다리 되도록. 학은 다리가 길죠. 완전 길어요. 그러면 오리의 짧은 다리가 학의 다리 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앞에 배웠던 정석가에서 우리가 이 작품을 항상 얘기를 하고요. 이건 지금 정석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거죠. 또 나와요. 검은 까마귀가 해오라비도 학의 일종입니다. 되도록. 그러면 마찬가지 흰 새가 까만 새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불가능하잖아요. 그때까지 향복 무강, 복을 끝없이 누리시고 억만세 동안 누리소서라는 말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언제까지 사시냐면요. 까마귀가 학될 때까지 사세요. 죽지 말란 얘기죠. 저주 아닙니까? 뭐 저주라고까지야. 어쨌든 그래서 일단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 3번을 먼저 보면 디귿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기원과 송축을 드러내. 디귿이 지금 해오라비죠? 그러면 해오라비는 대상을 오래 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끌어온 소재잖아요. 다시 말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기원과 송축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의도의 소재라는 거지 해오라비가 화자의 송축은 아니야. 그 말 선지 그대로 드러내기 위한 소재. 그럼 문제가 없죠. 만약에 해오라비가 복이다 혹은 해오라비가 기원이다. 그건 아니고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빌려온 것은 맞으니까. 그럼 5번은 왜 잘못된 선지냐? 기억님과 달리 디귿은 상승적 이미지, 해오라비가 상승적. 해오라비는 어딜 봐도 날아 올라가진다라는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해오라비의 흰 색깔을 언급했을 뿐 난다라는 표현이 없는데 왜 상승적이에요? 새만 보면 본능적으로 상승을 떠올리는 거야 이해하지만 맥락을 잘 보고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된 선지. 됐죠? 그 다음 72번입니다. 잘못된 걸 고르라 라고 써있네요. 2번과 4번이 궁금하다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 보기의 맨 끝 네 줄을 좀 읽어봅시다. 이렇게 써있네. 궁중 예인은 예술인을 말하죠. 집단은 궁중의 의식을 갖춰 연주하기 위해 악기의 구음이란 입으로 악기의 소리를 흉내내는 거야. 그래서 뭐 북소리를 둥둥, 장구소리를 똥똥똥, 똥따당 똥따당 이렇게. 그럼 아의 동동다리의 동동도 북소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한 악기의 구음이죠. 그래서 구음이나 여음을 추가하거나 라는 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의 동동다리의 동동은 이 보기에 따르면 원래 그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보기에 따르면 궁중에 수용되면서 추가된 구음이다라는 주장이죠. 원래 그러냐 아니냐는 안 중요해요. 보기에 따라 풀어야지. 그렇다면 2번 선지가 올바른 선지라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4번은 왜 틀리냐? 임에 대한 연정의 정서가 연정은 사랑하는 마음이죠.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은 궁중에서 연군, 임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까지 지금까지 단 한 글자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 다음 단어 하나 뭐죠? 창작된. 이 작품이 궁중에서 창작됐다고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궁중에서 수용되었다. 즉 원래는 서민들의 노래인데 궁중에 들어왔다는 거지 창작은 아니죠. 됐죠? 자, 다음 80번 42쪽이네요. 발문 의도가 궁금하다라고 였는데 요거는 물어보는 게 너무 물어볼 만하다 싶고요. 또한 사실은 알고 있었어야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발문을 보세요. 작품에 접근하는 방법, 여기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작품에 접근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보세요. 하나의 작품이 있으면 이 작품 내부에, 이건 이제 시니까 우리는 시가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작품 내부에 있는 화자 혹은 정서 혹은 태도 혹은 시어의 의미 혹은 주제 혹은 전개 방식 혹은 표현법, 이 모든 게 작품 내부에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작품을 분석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내재적 관점. 말 그대로죠. 있다, 안에 있다. 안에 있다, 제. 그렇잖아요. 다른 말로는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의 반대, 즉 작품 바깥에는 누가 있느냐? 먼저 작품을 쓴 작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품을 읽는 독자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과 나는 독자죠. 그 다음에 이 작품과 작가와 독자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현실, 정확히 말하자면 시대의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작가가 어떠한 표현상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를 언급하는 것을 표현론적 관점, 말 그대로 표현의 의도를 따지는 거예요. 그다음 독자가 작품을 수용하면서 어떠한 교훈이나 어떠한 재미를 느꼈느냐, 독자가 뭘 느꼈느냐, 독자가 어떻게 작품을 수용했느냐를 수용이 아니고 독자에게 무슨 쓸모가 있었느냐니까 효용이라고 하잖아.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부르고요. 수용론적 관점은 조금 다른데 독자가 작품을 제멋대로 변형해 보는 거예요. 나 같으면 마지막에 흥부가 놀부 뺨싸대기를 한 대 치는 걸로 바꾸겠어. 이런 걸 수용론이라 그래. 조금 달라요. 얘는 효용론. 이게 좀 더 일반적인 수용론, 일반적인 관점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다 포괄하는 어떤 시대를 아우르는 것을 가리켜 반영론적 관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반영론적 관점은 반드시 시대 현실에 의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우리가 가장 흔하게 반영론을 어디에 쓰냐면 저항시 분석할 때. 이육사나 윤동주가 쓴 시를 읽으면서 일제강점기를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반영론적 관점. 만약에 이육사와 윤동주가 일제강점기가 아닌 시대에 시를 썼다면, 혹은 그들이 쓴 시를 일제라는 말과 무관하게 읽으면 그건 반영론이 아니게 읽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두 분의 시는 일제강점기와 무관하게 읽어도 상당히 시에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4번은 어떤 말이 보여? 시인이란 말이 보이죠?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어요. 무슨 관점? 표현론적 관점. 그러면 1, 2, 3, 5번은 어때? 전부 다 내재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 여러분 공부할 때, 사실 이거 다 뻔한 얘기인데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요거 언제 다 외우고 있어. 시간이 없어요. 작가, 시인 나오면 표현론. 독자가 뭘 느꼈나 나오면, 즉 우리, 나 이런 사람들, 효용론. 시대라는 말이 꼭 나와야 반영론 뺀 나머지는 모두 내재적 관점. 이게 더 문제 풀 때 편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참 가네. 119번입니다. 119번. 표현상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4번과 5번을 물어봤는데, 나는 님이 오마 학원을 요거 사설시초고요. 일단 4번을 볼게요. 시상 전개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가 잘 드러난다. 먼저 화자는 맨 처음에 어때요? 기다림이에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 그러다가 저기 멀리 이미 보여. 마음이 흥분되니까 막 달려가죠. 기대감이에요. 기다림, 기대감과 설렘. 달려가서 숨을 진정하고 옆눈으로 살짝 봤더니
임이 아니라 껍질 벗긴 나무가 날 속였어. 정확히 말하면 나무는 그냥 서 있고요. 내가 속은 거죠. 어쨌든 그때 나의 정서는 뭐예요? 실망이죠. 실망. 마지막에는 민망하고 쑥스럽죠. 그렇다면 4번은 올바른 선지. 5번은 왜 잘못된 선지냐? 시대를 반영한 전형적인 여인상. 뭔 말이에요? 이거 그냥 내가 원래 다른 선지였는데 좀 더 이상한 선지라서 바꾸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써넣었어요. 전형적인 여인상이란 말은 이 시대에 뻔하게 예상할 수 있는 아주 흔한 여인을 말해요. 조선 후기에 예상할 수 있는 흔한 여인이란 건 어떤 여인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굳이 있다면 한 혹은 기다림? 막 뛰어갔다가 솔직하게 내면을 표현하고 혹은 표현하다 막 뛰어갔다가 마지막에는 표현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런 거를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으니 5번 선은 그냥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자, 그 다음 126번 잘못된 거를 고르라는 문제. 이 문제는 여러분 잠깐 그 55쪽에 이게 지금 짝 잃은 거위를 곡하노라 요거 수화는가 수특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수필 내용이 뭐예요? 거위가 한 명이 거위의 쌍, 즉 커플 거위 중에 한쪽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한쪽이 너무 슬퍼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워하고 죽은 자기 연인을 그리워하는 연거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리워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럴 것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 작품 어디에도 저 거위가 사람보다 훌륭해 내지는 사람이 저 거위만 또 못해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 리을 밑으로 한 10줄쯤 내려가면 내가 너, 즉 거위죠. 내가 너와 10년 넘게 너희들과 내가 함께 있었는데 너의 그런 슬픈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악기라든가 이러한 내가 학이라면 너를 뭐 춤을 추어 위로해주고 이런 내용이 나오지 너만 또 못하다라는 표현은 마지막에 한 그 56쪽에 맨 밑에 4줄만 읽어볼게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말 못하는 짐승이라 꿈에라도 행여 가벼이 보지 말지니.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이 말 못하는 짐승, 거위죠? 거위를 가벼이 보지 말라, 가볍게 보지 말라, 무시하지 말란 말은 써 있지만 둘 중에 누가 낫다 이런 말은 안 써 있죠. 사람과 똑같다라고만 써 있네요. 따라서 2번 선지는 올바르지만 4번 선지는 틀렸다.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 4번이 답이죠. 됐죠? 그 다음 133번 다음 페이지네요. 잘못된 걸 고르라 라는 거예요. 3번과 4번이 있는데 먼저 3번을 볼게요. 다는 가, 나와 달리 열거를 사용하여 대상을 제시하고 있다. 다의 열거 쓰인 건 사실이에요. 다를 좀 간단히 해석해 볼게요. 한숨아, 가느다란 한숨아. 일단 한숨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너라고 부르네요.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쉰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한숨 쉬었네. 한숨아, 너 언제 나한테 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고무장지는 창문의 종류예요. 고무장지는 고무래 모양의 창문, 창살이 가느다란 새살 창문, 들어 올리는 들창문, 열어 젖히는 열창문, 암톨적이 수톨적이는 창문의 그 경첩을 말합니다. 여기에 고무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는 열거법이죠. 그런데 다는 가, 나와 달리라고 되어 있지만 나시에도 열거가 있죠. 중장해 보이는 것이 이 배에 닥친 시련들이죠. 그래서 나의 중장은 이미 다 해석을 했지만 빠르게 다시 합니다. 나를 그냥 전체를 한번 쭉 읽을게요.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속마음. 너무나 다급하겠죠. 그 다음에 큰 바다 한가운데 아주 많은 쌀을 실은 큰 배가 노도 잃어버리고 닷도 잃어버리고 돛대도 꺾어지고 돛줄도 끊어지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 치고 안개에는 뒤섞여서 자욱한 날에 다 전부 배가 당한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3번 선지는 다는 가, 나와 달리라고 하면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4번은 왜 올바른가? 4번은 가와 나는 현재 상황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와 나라고 했는데요. 가는 내 일이야.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시. 그리워할 줄을 몰랐을까? 그러니까 왜 내가 그리워할 줄을 몰랐을까? 자기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있으라고 했다면 갔겠냐마는 지가 구태여. 그럼 있으란 말을 안 했군요. 그렇잖아요. 있으라고 했다면 갔겠냐마는 그럼 있으란 말을 안 했다는 거지. 내가 있으라고 했다면 안 갔을 텐데 안 했으니까 갔겠죠. 갔겠냐만. 지가 굳이. 이때 죄라고 하는 건 임이 될 수도 있고 화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보내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나도 모르겠다. 나도 내가 왜 보냈을까?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럼 내가 지금 괴로워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 때문이네. 내가 붙잡을 걸 안 붙잡고 보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시는 맨 끝에 써 있죠. 엊그제 임과 이별한 내 속마음이야 어디에 비교하랴. 그러면 임과 이별한 게 이 상황의 원인인 거잖아. 따라서 4번 선지는 올바른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8번이에요. 마찬가지 발문의 의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발문이 뭐냐면 짧은데 시상 전개 방식. 그러면 A의 시상 전개 방식이 뭐예요? 점층법이죠. 혹은 이 선지 5개에는 점층이 없으니까 연쇄법도 시상 전개 방식이야. 선생님, 모든 표현법은 시상 전개 방식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은유법을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하진 않죠. 근데 표현법들 중에서 그 시의 내용을 전개시키는 키가 중요하게 쓰이는 표현법이 있는 거야. 이 경우에는 연쇄법인 거죠. 계속해서 공간이 이어지고 그 공간이 점점 좁아지는 거, 점점 이미 나에게 오지 못하는 상황을 더 강하게 표현하는 것도 시상 전개 방식이고요. 그래서 2번 선지에 보면 옛사람도 날 못 보고, 2번 선지 해석합니다. 옛사람도 날 못 보고 나도 옛사람 못 봐. 옛사람을 못 봐도 가던 길, 옛사람이 가던 길이죠. 무슨 길이야? 학문과 수양의 길입니다. 옛사람들이란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옛사람을 못 배워도 가던 길은 앞에 있네. 가던 길, 옛사람들이 가던 길이 앞에 있으니 안 가고 어떻게 가겠다는 얘기죠. 서리법이고. 그러니까 연쇄법이죠. 그렇죠? 나온 말이 또 나오고 또 나오면서 화자의 시상이 전개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말하지만 이미 문제 번호는 같아도 다른 선지가 궁금하면 또 질문하세요. 댓글로 달아요. 바로바로 풀이 영상 올릴 테니까. 142번은 내 실수예요. 이건 원래 나시가 여러분이 풀기에 너무 애매해서 나시를 더 명확한 걸로 내가 바꿨어. 바꾸기만 하고 해설을 안 바꿨네. 나는 원래 뭐였냐면요. 원래는 병 걸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머리카락을 팔아서 남편을 위해 맛있는 걸 사는 그런 내용의 시조였는데, 여기서 나는 그냥 두꺼비와 파리와 송골매와에 대한 시니까 이 문제는 아예 풀 수가 없게 되어버렸네. 이 문제는 그냥 날리세요. 원래는 골개미 때문에 다른 걸로 고치려다가 문제 자체를 내가 엉망으로 만든 셈이 됐어요. 이 문제는 지우세요. 내 실수입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마 풀이가 여기까지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풀이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이 금요일이고요. 일요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풀어보고 꼭 질문 올리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월요일에 또 풀이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알겠죠? 안녕. 안녕. 꼭 풀어보세요. 옛날 비대면 수업 하던 느낌 난다. 안녕.